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본 강의로서 생물학 개론으로 수업을 할 것입니다. 개론은 총 6권으로 나와 있고 1권은 세포학이고 2권은 분자생물학, 3권은 유전, 진화, 그리고 분류, 미생물학, 4권은 동물학, 그리고 동물생리학, 5권은 면역학과 발생학, 6권이 식물학, 생태학으로 읽었습니다. 1, 2, 3권은 1, 2월 달에 하고 3, 4월 달에는 4, 5, 6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서로 좀 대화가 안 돼가지고 준비가 안 됐었는데 이 필기할 수 있도록 그림 파일들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따로 필기할 때는 그 파일에다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생물학은 생물을 대상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은 기본적인 대전제가 생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 교재라고 하는 타이틀 그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생체 조건이 기본 전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것이다. 생체 밖의 조건이 기본 전제가 아니라 생체 내의 조건이 기본 전제가 되게 된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것을 생물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때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 대사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두 번째 유전에 대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진화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서 체계화되어 있는 어떤 체제를 우리는 생물이라 하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사나 유전이나 진화에 대한 개념은 시간적인 감각에 대한 이해로서 이들 대사, 유전, 진화는 바라보면 됩니다. 먼저 따라서 짧은 시간을 놓고 본다라면 생물이냐 생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대사를 수행을 하느냐 대사를 수행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가 되는 것이지,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 합니다. 따라서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학의 특이적인 한 분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전부 화학 반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때 이 화학 반응이 단순한 화학이면 생물학은 화학의 한 분과일 것인데, 화학과의 차이점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거지, 대사라고 하는 것이 화학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대사는 전부 화학 반응이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생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즉 화학과에서 다루는 화학과 생물학과에서 다루는 대사의 주된 차이가 생체 촉매인 효소를 이용한다는 것이지, 효소가 관여한다. 따라서 생물이냐 생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효소가 체계화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효소를 이용을 할 것이냐 효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가 생물이냐 생물이 아니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체 촉매를 효소로 하는 것이지, 촉매는 정촉매가 있고 부촉매가 있습니다.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는 것이 정촉매가 되고,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는 것이 부촉매가 되게 돼. 생물은 어쨌든 이 화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생물학을 공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화학적인 상식이 없으면 힘들다, 알겠지? 내가 최소한 생물 선생이 되고 싶다. 기본적으로 일반 화학 정도는 베이스를 깔고 가야 돼, 알겠지? 일반 화학과 유기화학은 혼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현재의 생물학을 다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옛날처럼 그런 생물학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지? 물론 원래는 어쨌든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은 당연히 교육학과 생물학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여유가 된다면 책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들은 일반 화학책이나 유기화학책을 보고 찾아봐야지만 진정한 이해가 되게 된다는 얘기지. 막연하게 옛날처럼 단순하게 그냥 외우는 것, 그것만이 아니더란 얘기지. 그 최소한 화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낯설게 들리면 안 돼. 정촉매나 부촉매가 뭐냐? 그건 좀 심각한 것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촉매는 전부 정촉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물학 교재에서는 굳이 부촉매란 단어를 쓸 이유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내 몸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정촉매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자체가 대전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생물 범위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정촉매이기 때문에 굳이 정촉매라는 단어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생물학에서 촉매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정촉매를 의미한다는 얘기지. 촉매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응 속도에 개입이 되게 돼. 평형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지?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이겠지. 그래서 촉매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줄 때 반응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냐면 실제 촉매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응성이 굉장히 큰 입자가 CO2입니다. CO2의 경우에는 다른 기체들에 비해 가지고 얘는 물에 용해가 되게 되면 물에 용해가 된 상태보다 물과 반응을 한 상태로 더 많이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겠지. 우리 CO2와 반응을 하게 되면 CO2가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탄산이 되게 돼. 그래서 물 내에 존재하는 형태는 CO2의 형태보다는 뭐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게 돼. 탄산의 형태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물에 CO2를 많이 녹여주게 되면 물의 pH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반응 자체는 굉장히 반응성이 큰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에 효소가 개입이 되게 되면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뭐라 하지? 그지? 탄산 무수화 요소, 탄산 탈소 요소. 무수는 일본식 한자고 탈수는 한국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수라 하는데 일본 애들은 무수라 그래. 예전에 생물학은 우리나라의 과목이 아니라 외국의 학문인 거지. 이 외국의 학문이 일본을 거쳐가지고 상륙을 하게 돼.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생물학을 배우고 이것을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펴기 시작을 하고 한동안 초창기에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계속 일본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지들이 배운 개념을 그대로 필터링 없이 그냥 한글로 음만 적어가지고 개념을 만들어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기분 나쁜 거지. 왜냐하면 지들이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보니까 일본식 한자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뭐로 바꾸고 있는 거야. 한국식 한자로 자꾸 바꿔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왕 바꿀 바에는 한국식 한자로도 바꾸는데 한글로도 바꾸자인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배울 때는 원구 상순, 원구 배순이라 그랬었는데 요즘은 등쪽 원구 입술이라 하자인 거지. 이해가 되겠지? 이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인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죠. 무수는 탈수, 그래서 탄산 탈수 요소라고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탄산 무수화 요소가 관여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거의 한 10의 7승배 정도 이상 빨라지게 됩니다. 반응성이 큰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효소가 개입이 되니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 이외의 반응들은 대부분 다 한 10의 9승배 이상씩 빨라지게 돼. 그러면 10의 9승배 정도가 빠르다. 이게 생물인 거지. 즉 생물과 비생물에서의 차이점은 바로 속도에 대한 차이.
비생물은 너무나 느리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데 생물은 너무나 빠르게 반응이 일어난다. 빠르다, 느리다 이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지. 10의 구성에 대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숫자이지.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친구를 만났단 말이지.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의미 없는 말만 계속 해줘. 그럼 다음날 내가 친구한테 전화하면 친구는 전화기에 바로 꺼버리겠지, 그지? 내 말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학문 활동인데 학문 활동에서 의미 없는 말들은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생물을 조금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진단 말이지. 이 의문들을 가지면서 질문을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섭리가 되게 돼.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친단 말이지. 근데 요즘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학원 가야 되니까. 그지? 그냥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성인이 돼버린 것이지. 자기는 어떻게 한번 반항 한번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불안정한 상태인 거지.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너무 불안정한 상태.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주체에 대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혹은 내가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돌이켜보게 되면 미안한 얘기인데 그게 삶에도 영향을 줄 뿐더러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제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것이 인식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지. 나라고 하는 틀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나라고 하는 틀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부딪혀야 되거든. 그러다 부딪히다 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질풍노도의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부딪힐 수 있는 여유를 안 준 거지, 엄마 아빠가. 그냥 짜여진 틀 속에서 지금 내 딸이 이제 2학년 올라가고 막내가 이제 6살이고 첫째가 6학년인데 이제 2학년 올라가면 9살이잖아. 원래 9살인데 이 9살짜리 딸내미가 일과가 아침에 8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8시에 끝나는 거지 이게.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놀이터 애들이 없어요. 친구들이 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원 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피아노 학원 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어디 가 있는 어느 학원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학원을 가야지만 친구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영어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하고 막내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학교를 두 곳을 다니는 거지. 오전에는 한국어 학교를 다니는 거고 한국어 학교가 끝나게 되면 영어 학교를 다니는 거지.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래야지만 영어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삶인 것 같긴 한데 그게 현재의 어떤 한국에는 현주소인 거죠.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아가 형성이 되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지. 근데 내 막내딸이 6살인데 얘가 5살, 4살 때부터 이미 일어나게 되면 자기 혼자 컴퓨터를 켜고 지가 보고 싶은 영화라든지 혹은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지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뇌에 대한 발달 속도는 예전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르다는 얘기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뇌에 대한 어떤 능력은 너무 뛰어난데 근데 이 두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은 겪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것들은 용량은 너무 뛰어나고 능력은 너무 뛰어난데 컨트롤러가 너무 지금 미약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스케일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어버린 거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부조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리고 많이 힘든 그지 않아? 그게 현재의 어떤 젊은이들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아는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아가 형성이 되게 되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을 해.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내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내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지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물건에 대한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도 내 것에 대해서 애착이 심해지는 거지.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 커피숍에 가가지고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젊은이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지. 나는 그 대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들은 그냥 막 박수치고 울고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지. 들어보게 되면 전혀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애는 지 얘기하고 잡고 얘는 또 얘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뭐 주제도 같이 일치하지도 않고 서로 호응해 줄 만한 얘기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좀 되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아니라 그냥 라디오를 틀어놓은 거지. 그냥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그동안에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지. 친구가 잠깐 물 마실 때 말을 끊으면 바로 대받아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또 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 타이밍 놓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액션을 취해줘야 되고. 그러냐고. 그지?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버린 거지. 원래 이 질풍노도의식에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깎아나가고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우리는 그 과정이 다 무시가 된 상태에서 내가 자아가 형성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내 것만 존재하고 남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남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근데 학문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남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남의 것을. 근데 이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자꾸 펴려고 하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내 것을 펴는 위치가 아니란 얘기지. 이해가 되겠죠? 뭔가를 공부를 할 때 내 생각이 어떻다가 먼저 떠올라 버리는 거지. 나는 지금 이 현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가 먼저 떠올라 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겨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 반응 자체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반응은 일어난다인 거지. 근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다. 나도 이 그룹에 속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반응이 이럴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은 왜 반응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반감을 먼저 표출하는 거지. 내 생각은 일어난다고 난 배웠는데 왜 니는 안 일어나인 거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 이 공격적인 성향은 언제 드러나게 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깎아야 되는데 이걸 한 번도 누군가 깎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막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지. 나는 일어난다 하고 싶은데 니는 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느냐는 거지. 그게 학습 능력을 엄청나게 저하시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들보다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거지. 이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뭔가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지. 그래서 힘들지만 이 부분이 극복이 되지 않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두 부류가 있다고.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사람이 있는 거지. 집안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혹은 부모에 의한 제대로 된 교육에 의해 가지고. 이해가 돼? 우리는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군가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도 바뀌지 않게 되면 그들을 따라잡기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죠? 어쨌든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 서야지만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사실은 언제 겪어와야 된다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겪어왔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다는 거지. 그건 아마 조금 더 살다 보면 계속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한국은 어쨌든 경쟁의 사회인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습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형태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그것들은 내가 참고를 하고 그래야지만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물론 뭐 삶이 꼭 투쟁을 하고 이겨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앞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할 것이지.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라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는 너무 큰 수치이고 얘는 너무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다인 거지. 의미가 없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지. 생물학과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주체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생물학에서 다룰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얘는 무엇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 그렇지, 효소가 있다에 대한 표현인 거지. 효소가 존재하면 반응은 일어난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겠어? 효소가 없다에 대한 표현이겠지, 그지?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언제 실감을 했냐면 내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수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한 학생이 질문을 해도 이 임용 강의장이야. 지가 이제 들었던 풍어론이 있고 따지고는 쉽고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 달래. 아, 이거 보고 이렇구나인 거지. 지하고 지가 모르던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거지 그냥. 그래서 네 말 내가 못 믿겠다인 거지. 근거 제시해봐인 거지. 어느 전공책 어느 페이지에 나와인 거지. 너무 나쁜 습관. 이해가 돼? 내가 이거 믿어도 될까? 믿으면 안 될까인 거지. 네가 근거 한번 제시해봐인 거지. 나는 못 들어봤어. 네 말 참이야인 거지. 이해가 되겠어? 그게 고등학생이면 중학생이면 그럴 것 같아? 그치? 내 말이 이제 와닿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정말 나쁜 습관. 그치? 그러면 강의장에 들어왔는데 나를 못 믿어. 왜 들어와? 그렇지 않아? 나를 못 믿는데 여기 왜 왔냐고. 왔다는 것은 서로 믿고 하자인 거 아니야? 그리고 생물학 책이 우리가 보는 것은 전공책인데 전공책에서 이걸 이렇게 애들 초등학생 가르치겠어? 그렇지? 이거 타에 서술되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알려주는 것인데 실제는 이 얘기를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거지. 근데 가르친 놈들이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그래서 우리는 건너갔는 거야. 대학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표현 안 돼 있어. 책을 보면 이게 장황하게 풀어가지고 쭉 써 있는 것이지. 그걸 내가 요약을 한 것이지. 이 얘기 가가지고 생화학자한테 한번 물어봐봐. 사실인지 아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과 다른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면 먼저 반반하고 보는 거지. 네 말 참이야인 거지. 어디에 근거가 있어? 어느 책에 있어? 인 거지. 그럴 거면 수업은 안 듣는 것이 편합니다. 이해가 돼? 가장 기본적인 사실. 나중에 학교 가시거든. 제발 좀 전수해라 알겠지. 이게 생물이야. 생물은 효소가 있느냐, 효소가 없느냐인 거지.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가 되는 것이고 이때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의미 있는 수준에서 반응이 일어난다인 것이고 얘는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인 것이지. 실제 전무냐? 이것도 내가 질문 너무 많이 받았는 것 같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전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생물학 할 애가 아닌 거지. 이해가 되겠어? 그거부터 바꾸어. 우리는 지금 생물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화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습성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생물을 못 하는 것이지. 이해가 돼?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거란 얘기지, 일에 대한 거란 얘기야. 그럼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을 행하는 주체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명 현상에 대한 일을 행하는 주체, 이 주체는 곧 무엇이다가 되겠어? 그렇지? 효소인 거지, 효소. 물론 이제 그 생물학적인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화학 반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내가 지금 현재 손짓을 한다든지 입술을 움직인다든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물리 반응도 일어나고 화학 반응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현상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주체가 무조건 효소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넓게 표현하게 되면 단백질인 거지, 단백질. 단백질이 생명 현상에 대한 일을 하는 존재이다인 거지.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때 말을 한다는 말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 있다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있다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생명 현상에 대한 모든 것들은 표현이 전부 단백질에 대한 표현이다. 이 단백질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느냐 언급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인 거지. 이미 이 정도는 기저 배경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자는 글을 쓰고 있다는 얘기지. 정작 일른 나는 모르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책과 정상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들은 전부 단백질의 유무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시세포와 상피세포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 그럼 몰라. 어쨌든 다르다인 것이지. 이해가 돼? 세포가 발생 과정에서 분화가 된다. 무엇을 분화라 그래? 세포의 구조적, 기능적인 특징이 바뀌는 것을 분화라 한다는 얘기지. 왜 구조가 바뀌고 왜 기능이 바뀌어? 그냥 단백질 바뀌니까. 이게 다란 얘기지. 근데 그 단백질이 뭐야? 그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생물마다 다 다르고 조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어? 그럼 단백질이 바뀐다는 말은 단백질이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이 생겨야만 돼. 그럼 단백질이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이 생긴다는 얘기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다가 유전자가 발현되겠지. 그렇지 않아? 이게 생물이란 얘기지. 되겠죠, 이제. 내가 조금 전에 대사와 유전 진화에 대한 것은 시간적인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생물이란 얘기지.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을 길게 연장하게 되면, 즉 짧은 시간을 놓고 관찰을 하게 되면 생물이냐 생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느냐 아니냐, 즉 현재 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면 생물인 것이고 대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생물이 아니다가 되는 거지. 되겠지? 조금 이제 시간을 길게 한번 연장을 시켜보자는 얘기야.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더란 거지. 그죠? 시간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단 말이야. 물론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긴 한데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야. 이 45억 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나로 봐서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인 거죠. 근데 이걸 두고 또 이제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찰나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신의 입장에서 뭔가를 얘기하자. 그건 생물학이 아닌 거지. 이해가 되겠어? 그렇게 뭔가를 자꾸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서로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서로 대화를 할 때 먼저 남의 생각을 수용해 줘야 되는 것이지.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건 신학이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나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 45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라는 얘기지. 그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계속 시간이 흘러왔는데도 현재 이 시간에 생물은 존재하더란 얘기야. 근데 생물 한 개체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영원하더란 얘기지. 영원하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위치나 얘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능적인 지위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계속 그렇지, 대물림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존재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이해가 돼? 그러면 한 개체로부터 얘가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이 개체가 담당하던 어떤 지위를 다른 개체를 통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개체로부터 다른 한 개체가 생성되기까지 과정을 우리는 생식이라 하잖아. 생식. 그지? 생식 활동을 통해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지. 그러면 생식이 가지는 의의가 뭔 줄 알겠지? 나는 곧 죽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내야지만 생물은 존속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나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나와 똑같은 것을 만든다 해서 내 마누라와 내가 내 아들을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나와 똑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나는 오른팔을 잘라가지고 주고 마누라는 왼팔을 잘라가지고 조립을 하고 그건 아니잖아. 근데 나와 내 마누라가 내 아들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대로 존재하고 내 마누라도 그대로 존재하는데 근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무엇인가 또 만들어져 있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나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나와 똑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원래 하나이던 것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기작을 가져야만 된다가 된 거지. 이게 그 왓슨 크릭이 유명한 업적인 것입니다. 이걸 가설적으로 증명을 해준 거잖아. 반보존적 복제. 그러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 하나이던 것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나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기작을 가지는 무엇인가가 있다가 되는 것이지. 그게 현재는 생물에서는 무엇이 담당한다? DNA만 가능하더라는 얘기지. 그 DNA가 하나이던 것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복제가 가능하더라. 복제가 되어야지만 이 현상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DNA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에 대한 정보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이 유전에 대한 거야. 즉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담당하던 지위를 다른 누군가가 담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을 남겨서 그대로 물려주는 것. 이게 유전이란 얘기야. 그럼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연장하게 되면 이 유전은 내가 담당하던 지위를 다음 개체가 담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개체가 만들어져야만 돼. 근데 시간을 더 길게 연장하게 되면 45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지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항상 환경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바뀌어왔다는 얘기지. 끊임없이 환경이 계속 바뀌어오니까 이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생물도 바뀌어야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여지는 남겨야 돼. 지구가 바뀌는 속도만큼은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이때 지구가 바뀌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기엔 너무 긴 시간에 대한 것이지. 그래서 진화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엔 좀 힘든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상위의 차원이 볼 때는 너무 쉬운 논리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볼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나는 내 아들에게 유전 정보를 주는데 정확히 100% 그대로는 못 준다는 얘기지. 뭐를 해줘야 돼? 조금은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이 바꿔서 물려주는 속도가 무엇과 일치해야만 돼. 지구의 변화와 일치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아남아 있다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어? 이것이 생물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생물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생물이다. 그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 주머니를 만들고 이 물 속에다가 단순하게 효소만 섞어주면 생물이냐? 그건 아니더란 얘기지. 즉 효소를 가지는데 무작위적으로 아무렇게나 가지는 것이 아니고 체계화된 체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 생물은 이런 현상을 가지는 체계를 가지는 체제일 때 얘를 생물이라 하자.
생물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어적인 실력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생물은 굉장히 위대한 학문인 거지. 화학도 알아야 돼. 유기화학도 알아야 돼. 물리도 조금은 알아야 돼. 수리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언어적인 감각이 없으면 생물을 하기가 힘듭니다. 생명 현상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이다인 것이지 모든 세포가 생물이다는 아니지. 아까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랬지? 생물이라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최소 단위가 세포란 얘기지. 이 말이 모든 세포가 생물이다는 아니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상피세포는 생물이 아닌 것이지. 내가 생물인 것이잖아.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근데 집신벌레는 한 세포가 뭐가 되는 거야? 생물인 거지. 한 개체인 거지. 그래서 개체의 최소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세포이다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지? 이와 같은 세포가 하나의 생물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생물이 여러 세포들로 구성되는 것들도 있더란 얘기지. 이럴 때 세포가 모여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세포로부터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 이때 조직은 단순한 같은 특성의 세포의 모임만을 조직이라 하지는 않아.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만 돼.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문제인 것 같아. 우리가 공부를 해올 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는 얘기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단순하게 시험만을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었고 가르치는 놈도 강조하지 않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너가는 거지.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니, 이건 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습관이 내 몸에 다 배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 쓴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지. 지금부터 이걸 바꾸고 알겠지. 그래서 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탄탄해야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오해가 안 생길 거 아니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같은 세포의 모임이 아니라 원자와 분자의 논리와 같은 논리야. 분자가 단순한 원자의 모임만을 분자라는 것은 아니잖아. 원자가 모여가지고 분자가 되게 되면 원자 개개의 기능 그대로 산술적인 합이 분자의 기능이 아니고 분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더라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원자 각각에 대한 H와 O가 만나니까 H가 가지는 기능과 O가 가지는 기능만 물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조직이냐 조직이 아니냐 이해가 되겠어? 단순한 세포의 집합이 아니라 단순한 세포의 집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세포 상태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기능이 세포의 집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지. 이럴 때 이 체제를 뭐라 하자고? 조직이라 하자가 되는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 이 조직이 식물과 동물에서는 다음 시스템에 대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조직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 이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형성이 되게 되면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식물에서의 체제가 되게 돼. 반면 동물의 경우에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이 되게 되면 동물은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조직계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조직계라고 하는 단어를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더란 거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직이 모여가지고
조직계가 되게 되면 조직계로서의 어떤 구조화된 그리고 기능적인 그리고 조직 상태에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상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동물에서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물은 조직계가 없다가 되는 거야. 대신 조직들의 모임을 기관이라 한 거지. 이 기관이 기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기관계가 개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단 여기에서 무조건 모든 동물들은 이 체제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해면 동물의 경우에는 단순한 세포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얘는 진정한 다세포성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장 동물이 되게 되면 이제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얘가 개체일 수도 있고 세포에 대한 모임이 개체일 수도 있고 조직이 분화가 된 개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관을 갖춘 개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관계를 갖춘 개체가 되게 되는 것이지. 식물에서 조직에 대한 것은 기본 조직을 세 개의 조직으로 구분합니다. 유조직과 후각 조직, 후벽 조직으로 구분을 하게 되지. 유조직과 후각 조직, 후벽 조직은 나중에 식물학 할 때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조직은 이들에 대한 차이는 구조적인 것은 물론 기능적인 것 말고 구조적인 것은 세포벽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게 되지. 유조직은 얇은 1차 세포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후각 조직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세포벽이 비후되어 있는 것이 후각 조직인 것이고 후벽 조직은 2차 세포벽을 가지는 것이 후벽 조직이 되게 되지. 그래서 식물에서 가장 완전하게 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벽 조직은 어떤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 분열에 대한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후벽 조직이 되게 되는 거지. 조직계가 되게 되면 식물에서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그리고 관다발, 유관속 조직계 3대 조직계로 분류를 합니다. 기관이 되게 되면 기관은 잎, 줄기, 뿌리로 구성이 되게 되지. 4대 기관이라 하게 되면 꽃을 넣을 수 있는데 꽃은 잎과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꽃은 잎으로 봅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 어린 눈, 싹이 형성이 될 때 처음에 싹이 형성되는 과정은 똑같은 거지. 싹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발현될 것이냐 발현되지 않을 것이냐. 대표적인 유전자가 리피가 되겠지. 리피진이 발현되면 얘는 꽃이 되는 것이고 발현되지 않으면 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될 눈을 엽아라 하는 것이고 꽃이 될 눈을 화아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현재 이 꽃에 대한 것은 아마도 진화가 될 때 잎으로부터 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꽃이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지? 동물에서의 조직은 4대 조직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지. 식물은 에피더미스를 표피로 주로 번역을 하는데 동물에서는 에피더미스를 상피로 번역을 주로 하지. 그지? 상피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기관에 대한 것은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안 적어도 되겠지? 간, 심장, 위, 소장, 대장, 그지? 기관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물은 체계화되어 있다. 세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들은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세포 소기관은 생명 현상을 영위한다라고는 하지 않더라는 얘기지. 생명 현상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 내 하나의 구조로서 얘는 생명 현상의 일부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세포 소기관 하나가 어떤 독립된 생물에 쓰던 체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되겠지? 세포 소기관들은 분자로 구성이 되게 되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이 되는데 원자에 대한 것은 기능적인 존재로서는 인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부터 다루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개체가 보다 더 상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개체군이 되게 됩니다. 개체군. 개체군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있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개체의 무리,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현재 생식이 가능한 집단을 개체군이라 합니다. 개체군 혹은 같은 동의어로서 집단이라 하기도 합니다. 개체군은 다시 묶어줄 때 생물적 요소만을 생각하는 것이 분류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기능적인 어떤 시스템으로서 보는 것이 생태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개체군이 생물적 요소만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 생식이 가능한 집단은 개체군.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하고 부산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가 현재는 생식이 불가능하단 말이지. 서로 만나가지고 교미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개체군이다가 되는 것이지. 근데 내가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붙여주면 교미가 가능하더라가 되는 것이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지, 종. 종과 개체군에 대한 차이, 알겠지? 개체군은 현재 생식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집단 테두리가 개체군이면 잠재적인 생식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를 넓혀주게 되면 뭐가 된다고? 종이 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종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생식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지. 이때 잠재적은 어디까지를 포함해 주게 돼? 어디까지를 허용해 주는 거야? 종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생식이 가능한 집단에서 잠재적이다. 어디까지를 허용한다? 지리적인 격리 때문에 생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 근데 종만 하더라도 학자들마다 바라보는 견해가 너무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종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속이라 하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종은 현재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마이어의 생물학적인 종의 개념이란 말이지. 생물학적인 종의 개념이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생식이 가능한 집단이고 다른 종과는 다른 집단과는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것이 종의 바운더리가 되게 돼. 근데 전공이 진화학자인 사람은 종을 예를 종으로 봅니다. 전공이 유전학을 전공을 하고 자기가 분류학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종에 대한 것을 유전적으로 정의한다는 얘기지. 같은 진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이라 하자인 것이지. 근데 내가 전공이 형태학인데 분류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형태적인 것을 가지고 정의한다는 얘기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종이라 하자. 이게 형태학적 종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전공이 생태학이야. 그럼 생태학이 되게 되면 같은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종이다가 되게 되는 것이지. 이처럼 진화학적 종의 개념이든 생태학적 종의 개념이든 형태학적 종의 개념이든 유전학적 종의 개념이든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든 이처럼 종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어떤 작업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종에 대한 것도 서로 통일이 되지 않는데 그 이상에 대한 속은 무엇을 속이라 하자라는 자체가 책에 본 적이 없지.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어? 그냥 막연한 감인 거지, 이제부터는. 종이 모여있는 것을 뭐라 하자, 속이라 하자. 어디까지를 속이라 할까요? 그건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이 속에 대한 바운더리는 그 분류군에 대한 전공자에게 맡겨주는 거야. 그래서 이 분류군에 대한 전공자가 자기가 이 과에 있는 여러 종들을 보고 이 정도에서는 속을 나누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그 분류군 내에서 속에 대한 분류 기준이 나오는 거야. 이 분류 기준을 뭐라 하자가 되는 것이지.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 속에 대한 것을 전체 생물에서 공통적으로 어디까지를 속이라 하자 할 수가 없는 거지. 각각의 분류군마다 속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다가 되는 것이지. 하물며
과는 마찬가지. 그 이상부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거지. 근데 이 추상적이란 말을 물론 실제 분류학자들이 하게 되면 기분은 나쁜 거죠. 왜? 자기는 추상적이 아닌 것이지. 왜 자기는 추상적이 아니겠어? 지는 지 분류구만 하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가 없는 거지. 지 분류구만 보면 추상적이 아닌데 전체 생물을 보면 너무 추상적인 것이지.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과가 모이게 되면 목이 되는 것이고, 목이 모이게 되면 강이 되는 것이고, 강이 모이면 문이 되고, 문이 모이면 개가 되고, 요즘은 개의 상위에 역을 다루는 것이지. 영역. 영역이란 도메인을 영역으로 표기를 했는데 기본 분류계급 종속 과목 강문계가 외자이니까 그러면 도메인도 외자를 쓰자. 그래서 요즘은 역이라고 번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류학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분류학은 속은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학은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 아닌 거지. 속이 지들끼리 어떤 구조적인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 구조적인 체계화 때문에 어떤 기능을 가지는 존재는 아니잖아. 이 말이 이해가 되겠지? 단순하게 생물적인 습성만을 가지고 그냥 생물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그냥 그룹핑한 것이 종속, 과목, 강문계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지? 어떤 기능적인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것은 뭐라고? 생태학인 거지, 생태학. 개체군들의 모임을 뭐라 하는 거야? 군집이라는 거지. 군집과 속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속은 단순한 생물적인 집단에 불과한 것이고, 모임에 불과한 것이고, 얘는 하나의 어떤 구조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여있는 개체군들의 집합, 즉 생물적인 집합을 군집이라 한다라면, 근데 생물은 어떤 일을 할 때 생물 자체로서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환경과 생물이 합쳐진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이것을 생태계라는 거야. 생태계만 하더라도 어느 바운더리까지를 생태계를 할 것이냐 너무 난해한 질문. 왜냐하면 나는 겨우 이 수준인데, 그렇지? 나는 겨우 이 수준인데 나보다 훨씬 상위의 시스템을 내가 완전하게 이해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생태계 그러면 막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만 얘기하라는 거지. 생태계는 생물 부분과 비생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끝인 거지, 그냥. 대신 이들은 어떤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 이 생태계가 모이게 되면 생물권이 되는 것이지. 혹은 생물군계가 되게 되는 것이지.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그 체제를 패치, 경관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물군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생물권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 부분부터는 서로 체계화시키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서로 이제 싸움을 많이 하는 거지. 얘를 하나의 시스템을 볼 것이냐, 아니냐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부터 주어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이제 뭐가 되겠어? 지구가 되는 거지. 그 지구도 가이아라는 단어를 쓰듯이 뭐로 보는 거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는 것이지. 즉 여기에는 단어들은 전부 하나의 어떤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인 거지. 유기적인 어떤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 하나의 단위로서의 어떤 독특한 기능적인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 이것이 이들 개념에 대한 뜻이다. 시간 참 잘 가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생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하고 본 수업은 좀 쉬었다 할까? 10분만 쉬었다 합시다.